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3.1운동을 배웠고요.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통령 윌슨,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주장한 것이죠. 각 민족이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자자에다가 결정할 결자를 써가지고 민족 자결주의. 근데 이게 사실 그 패전국의 식민지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었지 승전국 쪽에 섰던 일본의 식민지도 우리나라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어서 참 아쉬웠다라고 배웠습니다. 1919년 일제 통치에 저항하여서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이 참여했던 민족운동은 바로 3.1운동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배웠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드디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구심점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김구는 독립정부가 수립이 되면 문직이라도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자, 이제 김구 선생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정말 그 떡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덩치도 되게 좋으셨다고 그러고요. 그 풍모가 되게 어마어마 멋있었던 분이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안창호 선생님을 찾아갔죠. 찾아가고 임시정부에 문직위를 시켜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한민국과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돼요? 김구 선생님 나중에는 그 임시정부 주석이 이제 되십니다. 되시고요. 자, 여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국민의회가 수립이 됐고 상하이 임시정부 한당정부가 수립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됐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자, 3.1운동을 전후해서요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한 3개 정도, 이 3개가 가장 그 실제적인 실체가 있었던 조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해주 지역,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한국민의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3.1운동 이후에 그 영향으로. 그다음에 상하이에서는 또 임시의정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의 그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쳐지게 된 게 이쪽으로 합쳐지고요. 그다음에 경성,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이런 좀 실체를 갖는 좀 대표적인 임시정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좀 다른 조직 체계로 구성은 되었지만요. 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통일된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좀 통일된 통합운동을 좀 합시다라고 해서 통합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통합 논의는요, 그 연해주 지역의 이주민을 기반으로 조직된 게 바로 이제 대한국민의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망명한 민족운동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제 조직된 게 상하이 임시의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쪽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자,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된 것은 통합된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통합을 할 건데 그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이 문제는 그 임시정부의 위치라는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좀 특징이 어떠냐면요. 대한국민의회는 특징이 무장투쟁론을 주로 주장을 합니다. 싸우자예요. 근데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 독립론, 뭐 실력 양성론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식이 좀 상이했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처음에는 좀 합치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향후 통합된 임시정부의 운동 방침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통합에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순조롭지 못했는데요. 근데 접점을 찾아 나갑니다. 공통점은 공화주의 정체를 다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 지금 우리나라처럼 리퍼블릭 오브 크잖아. 리퍼블릭 이제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거기에 이제 대표를 우리 손으로 이제 뽑아서 권한을 이제 주는. 그래서 이 임시의정원에서도 보면,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도 보면 제1조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여기 대한국민의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화제를 이제 같이 지향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임시정부의 지도부로 추대된 마침 또 그 지도자들의 면면도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통합의 추동력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도 그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된 이 한상정부. 그러니까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게 한상정부니까
그럼 국내에서 조직된 이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이제 승계하면서 이 세 단체를 통합을 하자. 그리고 임시정부는 여기 상하이에다가 두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1919년에 바로 삼권분립과 공화제에 입국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이걸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자, 한성정부 서울에 있었죠. 대한국민회 연해주에 있었죠. 상하임시정부 중국 상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 주장을 하는 건 야, 서울이 정통이지 한국에 있는 게 진짜 정부지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는 야, 동포가 많고 연해주에는 그리고 독립전쟁에 굉장히 유리해. 그래서 침투를 하기도 좋고 우리를 방어하기도 좋은 이 연해주 지역이 딱이지라고 하는 게 대한국민이회고,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제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으나, 자, 이 임시정부가 결국에는 그 공화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통합을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위치를 하고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한다라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삼권 분립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입법, 행정, 사법부. 지금의 입법부는 국회의원. 우리나라 300명 있죠. 국회의원이 있고 그 이제 임시정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입법, 법을 세우는, 법을 만드는,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임시정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무원, 지금의 행정부예요. 대통령 계신 행정부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법원, 판사님들 계신 이 사법부인데, 이게 왜 의의를 갖냐 하면 그 전까지는 왕이었잖아요, 왕. 왕이 이 모든 걸, 이 삼권, 자기가 이 사람 말이 곧 법이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걸 집행을 하는 거, 그걸 집행하는 거고, 저자를 몹시 쳐라, 혹은 뭐 옥에 가둬라라고 하면 그게 사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분립, 분자가 이제 나눌 분자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 정부가 이제 드디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통합된 임시정부의 소재지를 상하이에 두고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해서 삼권 분립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승만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초대 대통령이자 초대 국무총리 이제 이승만과 이제 이동희 선생님도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중1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대통령제. 총리는 어디 있는 거? 의원 내각제라고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징이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배웠을 겁니다. 총리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국무위원, 그러니까 뭐 장관님들이 의원을 겸직한다라든가, 해서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도 한다라든가 뭐 그런 등등의 특징들을 중1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바로 밑에 2인자로 국무총리가 있다는 게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좀 절충했다라는 그런 성격이 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자, 아까 그 통합된 임시정부가 우리 지금 상하이 임시정부에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는데 어,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요거를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3.1운동의 독립 노선이 있어요. 크게 이제 두 라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절대 독립론, 하나는 실력 양성론이 있었습니다. 절대 독립론 뭐냐면 이거 신독립론이 아니라 선 독립론입니다. 선자가 이제 앞에 선자죠. 그러니까 선 독립 후 실력 양선론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좌파 쪽이에요. 민족주의 좌파가 이를 따르고 있는데 그 반자치론 혹은 무장투쟁론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독립을 해야지. 싸워서 일단 독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력을 양성하면 돼라고 하는 게 이쪽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싸우자. 그래서 독립전쟁론. 그래서 3.1운동 이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 독립전쟁론을 이제 채택을 했고요. 이 실력 양성론은 뭐냐면 민족주의 우파, 이쪽이 뭐 좌파, 이쪽이 우파, 이쪽 개념인데, 민족주의 우파의 독립 노선이 실력 양성론이에요.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과 민족 산업 그리고 교육 진행에 노력해서 먼저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그 후에 독립을 하세요.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그게 이제 자치론 외교론은 또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외교적 독립을 하자라고 했던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국민의회가 한 이쪽 계열, 절대로 일단 싸우자라는 쪽이었었고요. 상하임시정부가 좀 외교 독립론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노선이 바로 이제 외교 독립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다가 이제 뒀는데, 이제 국제도시라고 제가 메모를 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회의나 국제연맹의 청원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 해방을 달성하겠다는 그 외교 독립론에 입각한 좀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이제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교 활동을 좀 충분히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외교 활동에 대한 건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여기 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그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그 조직이 바로 여기 비밀 조직,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간략히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연통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제 연자가 이제 이을 연자예요. 이을 연자.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제 통한다라고 해서 국내 도군면에다가 이게 뭔 얘기냐? 국내 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무슨 군, 무슨 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지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이렇게 있듯이 해서 그런 이제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연통제는 일종의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인데 비밀 행정 조직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를 이렇기 때문에 우리만 이제 자체 행정 조직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국은 말 그대로 이제 교통이에요. 교통. 통신 뭐 이런 걸 담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통신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국내 무장사상적 투쟁을 지휘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국내와 연락을 한다. 이게 뭔 얘기냐? 자, 정보 수집도 하고요. 자금 모금도 하고요. 이 사람 좀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이에요. 인물 소개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이제 교통국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안동교통국,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며 기밀문서 위험물성을 담당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교통국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조직을 저기 임시정부에 썼지만 그래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봐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교통국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자꾸 말이 좀 길어지는데 무장사상적 투쟁을 지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상하이에 있잖아요. 상하이 국외에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식민지고 그럼 우린 포기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무장사상적 투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국내와 자꾸 연락을 취하는 게 바로 이제 교통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통국, 통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교 활동을 합니다. 외교 활동을 하는데 외교 활동은 그 외교 독립 노선으로 처음 출발한 게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외교 활동은 굉장히 역점을 둬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외교 활동의 1차 목표는 뭐였냐면요. 국제연맹.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엔이죠. 당시는 LN이라고 해요. 리그 오브 네이션. 유엔은 이제 전신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곳에 가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가입한다는 얘기는 국제연맹 이제 나라 단위로 이제 가입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해줘라고 하는 게 1차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 강화회의에는 이제 뭐 김규식 선생님 파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선생님을 이제 스위스에 열린 이제 만국 사회당 대회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의 만국 사회당 대회, 전 세계 사회당 대회에 파견을 합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럼 2차 목표로 이제 가야죠. 2차 목표는 뭐냐면 1차 목표가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미국, 영국, 소련, 중국 강대국들이죠. 이런 강대국들한테 각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자. 우리나라 독립나라라고 너네가 얘기해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목적을 위해 가지고 워싱턴 구미위원부에다가는 이승만,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에는 서재필을 이제 보냈고요. 파리에는 파리위원회, 런던에는 런던위원회, 북경과 우스에는 뭐 임시외교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외교부가 갖고 이제 공사관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이제 사람들 이제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좀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북미 열강의 승리를 얻는데도 좀 실패를 했고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소련 정부가 이제 비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독립자금도 양성을 받기도 하고요. 하는데 크게 이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긴 한데 중국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받잖아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한테 받는 이유가 사실 또 한 명의 영웅 때문에 그래요. 태릉 사시민의 우리들의 영웅 윤봉길 선생님 기억하시죠?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 뭐 저기 도시락 폭탄으로만 유명하신데 사실 뭐 영상 보시면 나중에 추가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그 수통 폭탄이랑 도시락 폭탄 두 개 갖고 왔는데 수통 폭탄을 터트리신 거고요. 도시락 폭탄 이제 갖고 다시 나오셨던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 처음엔 중국이 안 해줘요. 중국이 왜냐면 중국은 우리가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뒀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계속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야, 너네가 좀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하면서 차관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조차지 땅 좀 빌려줘라고 얘기했는데 승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30년에 윤병길 선생님이 의거를 일으키시니까 야 우리 그 이 많은 쪽수의 중국인도 못한 걸 이 한국이 한 명의 청년이 해냈네 라고 하면서 진짜 대단해 라고 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이때부터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한국 광고권을 양성할 수 있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외교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활동으로는 이제 편찬 활동을 많이 해요. 독립신문이라든가 한일관계 사료집 같은 걸 이제 발간을 하는데 어, 안창호 선생님께서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해가지고 사료 편찬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글을 이제 발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 아시죠? 우리 국내 이제 독립과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신문들을 그러니까 소식들을 이제 전하는 독립신문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광수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변절자가 되거든요. 근데 후에 변절을 하긴 하는데 자, 이광수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주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런 편찬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공채를 발간했다라고 했는데 애국공채가 뭐냐? 네, 여러분들 책본 아시죠? 책본. 책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이에요. 종이. 여기 애국공채라고 써져 있어. 애국공채 뭐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1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주고 그러면 이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독립공채니까 이게 독립공채니까 독립이 되면 그때 이 돈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돈을 여기다 이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그래서 해외 거주하는 동포한테 이렇게 애국공채를 발행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이렇게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자금이 그 임시정부에 이제 전달이 됐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막 이제 그 비밀 행정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정부에는 군사가 있어야죠. 군대가 있어야죠. 군대 없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이제 무력이 있어야 자기를 이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사 활동을 했는데요. 만주에 면주에 이제 임시정부 소속의 이제 참의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국방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사 양성소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 이제 공군들을 이제 양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전투기를 이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렇게 이제 조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임시정부의 의의가 뭐냐? 먼저 우리 민족 주권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기본 힘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기구로서 인정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독립운동 중심기구인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통합하자.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그 이제 분산됐던 독립운동을 한쪽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지휘하고 통합을 하는 그 중심기구로서의 역할로 여기를 이제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요.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의 전이기구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동포에게 우리도 독립을 이룰 수 있어라는 희망, 용기를 국내외 동포에게 다 줬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다가 약간 이런 물론 외교 활동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전이기구로서의 성격도 가진 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봐주시면 되고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정리를 요걸 해봅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임시헌장인데 임시헌장이에요. 말 그대로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날 선포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큽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법 중의 법, 최상위의 법이라고도 지금도 헌법이 이제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일조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원리 기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개 조 선언문 같은 거는 좀 사실 헌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상징적인 선언문 성격이 좀 강하기는 한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의 특징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임시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라고 해서 임시정원, 의정원, 지금의 입법부에 의해서 통치한다. 해서 권력을 이제 분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인민은 남녀 귀천, 귀하고 천한 거, 빈부, 가난하고 부자 이런 거 없이 계급 없이 일체 평등하다. 평등권 사상을 여기 명시하고 있고요. 지금도 나타나죠.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전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해서 언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또 있죠. 우리나라. 통신의 자유 있죠. 그다음에 주소 이전의 자유, 저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신체 및 소유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 그러니까 뭐 저기 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참정권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가 있다. 뭐 대한민국 3대 임무기도 하죠. 교육의 임무, 납세 의무, 지금은 이제 국방의 임무라고 하죠. 병역은 이제 남자만 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국방 의무는 남녀 모두
이 정도는 아시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와 여러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헌법에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고요. 이게 현행헌법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조 1항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평등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 이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뭐 빈부격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에 이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헌법 전문. 그 1조 1항 들어가기 전에 헌법에 대한 정신 막 이런 것들 이제 서술한 건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시작은 바로 어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까지 배운 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 일제는 뭘 실시해서 지세 수입을 늘렸다. 지자 동그라미 지. 땅 지자죠. 땅에 대한 세금 수입을 늘렸다. 그러니까 원래지 토지조사 사업을 했죠. 그다음에 3.1 운동의 결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됐고요. 자, 다음에 옳게 연결해보자. 연통제 연, 이을 연자라고 했죠. 국내 연락 업무를 했네. 비밀행정조직. 그 다음에 교통국, 통신조직, 통신기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됐고요. 네, 요즘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